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지난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던 빌라왕 사망 소식 기억하실 텐데요. 그 배우로 지목된 자가 결국 구속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안이 나왔지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원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인해서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 628채 빌라에서 임차인이 37명 그리고 보증금이 이제 80억 원 정도가 지금 이제 떼먹었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검거된 일당들은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지역의 강서구, 양천구, 인천 일대에서 주택 6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요. 전세 보증금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전세 계약집은 시세를 알기가 어려운 빌라였다는 점이고요. 시세를 알기 어려운.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주인이 빌라왕 A씨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같거나 전세 가격이 높았다라는 점인데요. 네. 이들은 동시 진행 수법이라고 해서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건축주는요, 브로커가 데리고 온 빌라왕 A씨와 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을 했는데요. 세입자로부터 건축주가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되면은요, 그 빌라왕 A씨가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빌라의 등기를 가져오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만 안고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이 경우에 세입자는 건축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은 빌라왕 A씨에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함께 이런 계획들을 도모를 하면서요. 약 전세 그 매매가 2억 원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2억 2천만 원 정도의 세입자를 구하고요. 이 중에 2억 원은 건축주에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그들이 리베이트 값으로 챙긴 것으로 지금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한 채당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챙긴 금액만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보증금 금액은 총 80억 원으로 들어가는 것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기사 제목만 봤을 때 막 불쾌해져 가지고 제대로 안 봤는데 그 빌라왕이라는 그분 명의만 빌려준 그러면 뭐 바지 사장이라 해야 될까요? 네네. 그분이 왜 돌아가셨죠? 정확하게 뭐 사망 원인은 네네. 아직 밝혀진 바는 없고 그냥 급사라고만 지금 네. 밝혀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세입자들은 이분이 이제 사망하시고 나서 네. 그저 무자본 갭 투자로 무리하게 주택을 사들인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네. 나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요. A씨가 사망한 이후에 A씨의 명의로 전세 계약이 계속적으로 체결되어 가고 있는 정황이 밝혀진 것인데요. 사망 이후에도요? 네, 맞습니다. A씨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해 놓은 위임장을 가지고 이를 이용해서 A씨의 명의로 계속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고 수사당국에서는 A씨는 그저 명의만 좀 빌려준 사람이고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었고요.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뭐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이 전세 계약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리베이트를 받고 사기극을 펼친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 보통은 그 아파트 가격이나 집값이 상승할 때는 이런 바지 빌라왕들이 등장을 해서 무자본 갭 투자로 계속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드러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을 하면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지난번처럼 저금리 시대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네. 그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곧바로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돌려막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A씨와 같은 자가 수백 채를 거느리더라도 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고금리 시대이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지금
지금 현재는 빌라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금리 때문에 대출을 꺼려하는 상황이라서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그 빌라 전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서 돌려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여러 명이 공모해서 범죄 활동을 벌였지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될 법적 책임은 빌라왕 A 씨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A 씨가 사망하거나 A 씨와 같은 사람이 뭐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보증금 사고를 내더라도 네. 그 피해는 결국에는 임차인의 몫으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 임차인 세입자들이 이제 그 이른바 바지 빌라왕하고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건데 그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세 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세 반환 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내가 이제 집을 나갈 테니 당신은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는 네. 그 채권이 발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2년짜리 전세 계약을 했을 때 그 뭐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네.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측이나 임차인 측이 서로 나가라거나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것들을 묵시적 계약 갱신 제도라고 하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계속 계약이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만약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원하는 시점보다 3개월 전에는 그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네. 네네. 근데 지금같이 빌라왕이 사망한 상태라면 지금 계약 해지를 통보할 상대방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찾아서 그 상속인들에게 임대 그 전세를 이제 해지하겠다는 예. 통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상속인들이 이 수백 채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안고 상속을 받을 리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상속 포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걸리는 뭐 시간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걸린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절차가 마무리돼서 그 뭐 상속인이 정해지거나 예. 아니면 상속인이 없어서 법원에서 상속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이제 그 전세 계약 해지 통보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때야 비로소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때서야 비로소 이제 그 허구의 보증보험에 가입된 자들이라면 보증금을 나한테 대신 주세요라는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보증보험에 가입된 뭐 분들이시라면 뭐 그동안의 손해도 막심하고 피해도 막심하시겠지만 보증금은 일단은 반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의 문제일 뿐. 뭐 한 1, 2년 걸리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기화로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자를 뭐 찾거나 예. 아니면 본인이 직접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손해를 보전해야 되는데요. 네. 이때 경매 비용이나 뭐 소송 비용 모두 다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순위도 후순위로 밀리면은 그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세나 이런 부분들이 체납액이 발견이 돼서 나보다 앞서는 징수액이 있다면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좀 막막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이야 시간의 문제지만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거 정말 사람 건강 해치거든요. 이런 일 당하면. 당연하죠.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오죽하면 이렇게 당하신 분들 가운데 내가 잘못했지 이러시고 이제 거의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지금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혹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지금 잠재적으로 많이 계신 거 아니에요? 잠재적 피해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직 지금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 현재 잠재적으로 피해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내가 혹시 이런 상황이 될까? 네. 네. 아까 전에 제가 세 개의 공통적인 수법이 있다고 말씀을 네네. 좀 드렸었는데요. 그걸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나의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뭐 높거나 아니면 매매가와 비슷한가. 네. 소위 말해서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는 집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위험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좀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에 대해서 내가 전세 계약을 맺었었던가 네. 이걸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내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혹시나 집주인이 바로 변경되지는 않았나 이런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뭐 한두 가지만 뭐 이렇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는 있는 것인데요. 전제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상담 의뢰를 받았던 사건 가운데서는 신축 빌라가 아니고 오피스텔에 대한 피해 사례였는데요. 네. 그 시세보다 한 10%가량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였는데 시세는 물론 알 수 있었지만 이 집이 당장 이사를 갈 수 있는 집이고 집의 컨디션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다가 네. 뭐 근저당권이나 담보가 하나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아, 예. 따라서 이제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뭐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시세보다 10%가량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입금을 하자마자 당일날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라는 고지를 공인중개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 상황이 좀 이상하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왜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된 것인지 묻자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이미 뭐 확정일자도 신고를 마쳤고 대항력도 갖춘 상태이니까 별 문제될 것이 없고 아. 근저당권도 없는 집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했고 이 부분들을 뭐 믿은 이제 임차인은 뭐 집주인은 바뀌었지만 바뀐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성계를 한다고 하니까 뭐 특별한 뭐 변경사항 없이 이제 이사를 들어가서 살게 네. 되었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찝찝한 마음에 등기부 등본을 좀 떼어봤다고 예. 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은요, 예. 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거래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매매 거래를 확인해 봤더니 자신의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매매가가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깡통 정세가 그러네요. 돼버린 건데요. 예. 이런 상황이 조금 찝찝했던 나머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속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봤는데 네. 최근에 국세청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예. 결국에는 법적 절차에 돌입을 해서 그 국채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본 결과 종부세가 한 1억 원 가량이 연체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결국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 그 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분이셔서 네. 낙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낙찰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네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요. 뭐 등기부- 매달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을 정도면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속이는 이런 아. 범죄에서는 조금 피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쉽지가 않네요. 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임대인이 만약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그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처럼 임대인이 만약에 사망한 예. 경우에는요, 보증금 반환 절차가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조금 단축해주겠다는 방안이 발표가 된 건데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간소화하겠다 이런 방안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허그에 주택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요,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때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잃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등기를 격려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지 않고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허그에서는 이런 임차권 등기를 먼저 격려해야지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어서요. 지금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라는 건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법원의 관련 서류가 송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임대인이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에서는 또 상속인을 그러네요. 찾아야 하는 사태가 예.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한 1년이 넘도록 이 제도가 지금 뭐 공전인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청구만 해도 이제 그 등기를 받아주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간소화 절차를 좀 마련을 한 거고요.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송달을 받을 수 없고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차 재송달하고 재송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 절차도 간소화해서 한 번만 재송달 받지 않으면 예. 바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그 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네. 우리 정 변호사님도 변호사시지만 또 저 사기쳤던 애들은 또 빵빵한 또 로펌에 센 변호사들 고용해가지고
최대한 짧게 살고 나오겠네요. 아니 듣다 보니 진짜 화가 나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머리 아프니까 전세 이거 뭐 그거 언제 등기부등본 떼고 다니고 임차인이 사실 근데 등기부등본은 모바일에서도 하긴 하는데 네. 임대인은 죄송해요. 네. 저는 발품 팔던 시절이라 가지고 네, 요즘 모바일로도 다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연락은. 알고 있다니까요. 예. 자, 근데 자, 임대인이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그러면 나 월세 살래. 차라리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기 분위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분위기가 실제로도 그 월세를 살겠다 이렇게 월세 소모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지금 주세라고 해서 네. 주 단위로 아, 주 계약하는 주 단위로? 네 맞습니다. 그런 계약 방법도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 네. 단위로. 거기는 네. 뭐 특별히 법적 위험성은 없고요. 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에는요 확정일자를 받기가 어렵고요. 대신에 보증금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적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보증금 자체가 규모가 적지만 일단 확정일자를 받기가 어렵고 보증금이 있다고 한들 보증보험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좀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피해자 현황이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나요? 연령대도 궁금해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면 대부분 빌라잖아요. 아파트가 네. 아니라. 예. 지금 전세 사기 3대 키워드라고 해서요. 예. 수도권, 2030 그리고 빌라라는 키워드가 뜨고 있습니다. 2030이요. 네, 맞습니다. 그 국토부가 지금 전세 사기 피해를 접수한 사례 가운데 연령대를 조사해 봤더니 네. 20대와 30대의 비중이 68.8%로 나왔다고 하고요.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서울 지역 피해자가 52.8%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수도권 빌라에 전세로 입주할 수 있는 보증금이라면 지방권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이 피해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책이라고 있을까요, 따로? 네. 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 예방을 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이라면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들여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80%에 육박하다 이렇게 하시면 위험한 주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경매 기일이 반복될수록 낙찰 가격은 대폭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주택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내 보증금은 반드시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야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전세 계약을 앞두고서는 지금 그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세 완납 증명서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요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국세나 지방세 가운데서도 종부세라든지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나의 확정일자보다 앞서서 연체된 금액은 나의 보증금에 앞서서 징수가 되고요. 그렇죠. 나보다 늦게 연체가 된 것들은 앞서서 징수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요. 나의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연체 금액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앞서서 징수가 되기 아하.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수별로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내 보증금만 챙기면 됩니다. 네. 그런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호수는 달라도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보다 앞선 임대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얼마의 보증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입세대 확인 열람원을 좀 발급받아서 확인해 예. 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야겠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사기의 위험이 있는 물건이다 예. 하시고 과감히 포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한테 다 맡기는데 네. 또 개별적으로 좀 꼼꼼하게 네, 따져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